저는 박민서, 올해 67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과 매달 약 17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이준영은 서울 송파구에 자기 집이 있고 한소영과 결혼해서 6살짜리 아들, 그러니까 제 손주 하준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는 수원역 옆에 있는 이마트에 아들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일찍 나섰습니다. 카트를 밀며 냉장 코너 앞에서 한참을 고르다 노르웨이산 연어 2팩, 한 팩에 25,000원짜리를 담았습니다. 호주산 스테이크 2덩이는 총 33,000원이었고요. 뚜레쥬르 블랙포레스트 케이크도 하나 골랐습니다. 27,500원짜리였는데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싱싱한 고랭지 배추, 파프리카, 미니 옥수수를 담고 과일 코너에서는 거봉포도와 성주 참외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의 숫자를 보니 총 105,000원이 넘더군요. 제 마음속으로는 벌써 내일 차릴 메뉴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과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김치냉장고 과일 칸에 넣었습니다. 연어와 스테이크는 따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케이크는 냉장실 가장 위 칸에 두었습니다. 내일 아들이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은지 씨 어머니 최은지 씨였습니다. 옅은 색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코스트코 대형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침 지나가던 길이라 잠깐 들렀지. 그녀는 정겹게 웃으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앉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문을 닫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도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찼네? 혼자서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어? 너무 오래 두면 다 상할 텐데. 말을 하면서 그녀는 손을 뻗어 제가 사둔 연어 2팩을 꺼냈습니다. 이거 마침 내일 지민이 구워주려고 했는데. 그리고는 스테이크 2덩이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하준이 몸보신 시켜야지.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가 능숙하게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케이크 반쪽과 요구르트 몇 개도 잊지 않고 챙겨 넣더군요. 오븐도 채 되지 않아 냉장고 안은 절반 이상이 비어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좀 나눠서 가져갈게. 버리면 아깝잖아. 그녀는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고 마치 좋은 일을 해낸 듯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이번이 벌써 이번 주 3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세일할 때 산 갈치와 딸기 2팩을 가져갔고 그 전 주에는 새우 한 봉지와 갈비찜 재료를 통째로 들고 갔습니다. 매번 그녀는 아깝다고 말했지만 이건 분명히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은지 씨, 오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괜찮아. 나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얘기하자. 그녀는 그 장바구니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부엌은 유난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으로 돌아와 남은 것들을 세어보았습니다. 고랭지 배추 2통, 달걀 1판, 우유 반통.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생일상 재료는 냉장실에 남은 케이크 반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남은 케이크를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사돈들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 한 번만 참으면 지나가는 일이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에 준영이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생각했습니다. 준영아, 오늘 네 장모님이 오셔서 냉장고에 내일 너 해주려고 했던 것들을 많이 가져가셨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은지 이모님은 그냥 입이 빠르고 손이 빠르신 거예요. 악의는 없으세요. 그리고 가져가셔도 지민이네가 먹는 거지 다른 사람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쾌감은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다시 눌려버렸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으니 불빛이 냉장고 문에 반사되어 그 안에 텅 빈 선반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벌써 3번이나 반복된 일, 그것도 매번 코스트코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자기 집 부엌처럼 능숙하게 행동하는 모습. 제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또 다른 생각은 만약 언젠가 저 사람이 냉장고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어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평소처럼 이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서 수없이 열고 닫혔던 냉장고를 바라보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냉장실에 남아있던 우유 반 병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것이라 유통기한이 이미 이틀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싹이 난 마늘 몇 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제대로 된 채소 하나 없었습니다. 냉동실은 아예 싹 비우고 작년 추석에 남았던 송편 한 봉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가 직접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예상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문구멍으로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은지 씨는 여전히 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코스트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 씨, 집에 있었네. 마침 지나가던 길이라 들러봤어.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행동이었고 심지어 인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따라가지 않고 천천히 부엌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열자 동작이 확 멈추더군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와 이마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 반 병을 2초 동안 응시하더니 옆에 있는 마늘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아무것도 없네. 그녀는 불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냉동실 문을 다시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차비만 날렸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며 가져온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저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익숙한 확신에서 실망, 그리고 불만으로 바뀌는 모든 과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장 안 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좀 귀찮아서요. 집에 있는 거나 다 먹으려고요. 저는 웃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저는 오순조개 말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떠났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더군요. 떠나기 전 냉장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더군요. 그녀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모적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간단하게 잔치국수 한 그릇을 끓여 어젯밤 남은 장아찌와 함께 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의기양양했습니다. 비록 그녀를 헛걸음시킨 것뿐이지만 작은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다는 것을요. 최은지 씨가 빈손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빈집과 빈 냉장고만으로는 안 돼. 한 번은 막아낼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장을 보면 그녀는 또다시 물건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녀가 와도 손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마트 할인 전단을 뒤적이다 몇 가지 품목을 보고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를 그녀 스스로도 싫어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마트에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생선 코너에는 갈치가 한 팩에 3,500원으로 할인 중이었습니다. 저는 2팩을 골랐습니다.
싱싱해 보였지만 사실 약간 비린내가 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징어도 빨간 할인 딱지가 붙어 한 팩에 2,500원이었습니다. 세 팩을 샀습니다. 과일 코너로 가서 냉장고 속 태국산 두리안 몇 개를 노려보았습니다. 원래 6만 원짜리인데 반값 할인해서 3만 원이었습니다. 두리안 냄새는 저도 참을 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냄새를 맡으면 인상을 찌푸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즉석식품 코너에서 삭힌 홍어 2팩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갈치를 비닐봉지에 단단히 싸서 냉장실 가장 위 칸에 두었습니다. 오징어는 포장을 뜯지 않고 중간 칸에 넣었습니다. 두리안은 몇 조각으로 잘라 투명 밀폐 용기에 담았는데 뚜껑을 일부러 꽉 닫지 않았습니다. 삭힌 홍어는 살짝 데워서 냄새가 더 진하게 나도록 한 다음 통풍이 잘 되는 종이 상자에 담아 가장 바깥쪽에 두었습니다. 냄새라면 청이 상자에 담아 가장 바깥쪽에 두었습니다. 이 냄새라면 사람들이 새 걸음 문을 열자마자 마치 수산시장과 홍어 식단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여전히 익숙한 블라우스 차림과 코스트코 장바구니였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 오늘은 뭘 좋은 걸 사셨어요? 그녀는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동작은 마치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몸이 살짝 뒤로 젖혀지고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그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바뀌어서요.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야죠. 그녀는 대답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뒤져볼 흥미가 없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바구니는 여전히 손목에 걸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요구르트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한소영이 하준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래층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영이도 부엌으로 와서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냄새 정말 특이하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거야. 아주 저렴해. 소영이는 웃으며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가서 하준이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부엌에 잠시 서 있다가 결국 빈 장바구니를 들고 떠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은지 씨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서 씨, 냉장고 냄새 정말 너무 심하더라. 음식 오래 두면 상해. 몸에 안 좋아.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몇 자를 입력해 답장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녀가 이 문자를 읽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쯤은 의아해하고 반쯤은 기분 나빠할 표정. 휴대폰을 끄고 저는 냉장고 앞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녀의 흥미를 잃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제 냉장고와 식비가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리안과 삭힌 홍어 냄새는 냉장고 안에 사흘 동안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익숙해져서 두리안 한 조각을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며 오히려 향긋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 방법이 꽤 강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당분간은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은지 3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 씨. 전화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런 냄새 나는 걸 넣어두고 누굴 질식시키려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먹는 거예요.
상한 것도 아니고 이마트에서 세일해서 싸게 샀어요.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2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민서 씨, 혼자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 집에 잘 있지도 않고 가끔은 친구 보러 다른 곳에도 가고 이 집이 비어있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휴대폰을 쥔 제 손이 꽉 조여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이한테 늘 말해요. 민서 씨처럼 혼자 살면 안전하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내가 가끔 와서 집도 좀 봐주고 정리도 좀 해드리면 마음이 놓일 텐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쇠가 그녀 손에 들어가면 그녀는 언제든 들락거리며 자기 물건을 들여놓고 나중에는 친척들 앞에서 우리 집은 여기에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집이 과연 제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침묵하자 그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민서 씨 남편 돌아가신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집이 계속 비어있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더 집을 돌봐준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귀에는 걱정 어린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이미 제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은지 씨, 이 집은 전혀 비어있지 않아요. 저는 매일 이 집에 살고 있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도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예요. 만약 냄새가 싫으시면 다음부터는 억지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이내 마지못한 듯한 네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응시하며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냉장고를 비우는 일은 그저 전초전이었을 뿐 그녀의 진짜 속셈은 집을 노리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년 전 손주가 생일 선물로 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저는 최은지 3월 3일 전화로 집이 비어있는 것이 아깝다고 언급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년간 그녀가 가져간 식재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갈치와 딸기, 2주 전에 갈비찜 재료, 그리고 통째로 가져간 새우까지. 대략적인 가격으로 계산해보니 1년 동안 냉장고에서 손해본 금액만 42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첩 두 번째 페이지에 월별 식재료, 손실 추정액과 숫자를 적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과 의심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돈들끼리 얼굴 붉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저는 어떤 일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증거조차 내놓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저녁에 저는 보성 녹차 한 주전자를 끓여 마시면서 그 두 페이지의 기록을 넘겨보았습니다. 글자는 많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경고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웃는 얼굴로 살갑게 대해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치밀한 속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일요일 오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가서 오래된 친구 정다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아침 식사 식당에서였습니다. 분당 미금역 근처에 있는 이 식당은 문 앞에 작은 원탁 2개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걀 프라이와 두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10분 일찍 도착해서 달걀 샌드위치와 따뜻한 두유를 시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은 씨는 굽 높은 샌들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천 가방을 들고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전화로 말한 그 일 밤새 생각했어. 나라면 절대 승낙하지 않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최근 일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냉장고가 3번 비워진 일부터 냄새 작전, 그리고 집이 비어있는 것이 아깝다고 암시하는 전화까지. 다은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내 옆집에 살던 송파동 할아버지 알지? 예전에 우체국에서 일하시던 장 할아버지 알지? 그분 몇 년 전에 조카가 여자친구까지
그분 몇 년 전에 조카가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집이야에도 도와주라고. 그런데 그 조카가 얼마 안 가서 그 집에 들어와 살더라.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자기가 준 열쇠고 임대 계약도 없어서 내보내기 어렵다고 했대.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딸네 집에 사시고 그 집은 가구 절반이 바뀌었고 사진 한 장도 없대. 저는 두유를 저으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은 씨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사흘이 멀다 하고 와서 물건을 가져가잖아. 그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번 영수증이랑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둬. 가끔은 녹음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 나중에 정말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게 다 증거가 돼. 녹음은 너무 티 나지 않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두고 메시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녹음할 수 있어. 감시 카메라는 부엌이랑 거실 경계에 달아서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찍히게 하면 돼. 다은 씨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를 찾아가서 미리 집 방어 방법에 대해 상담해봐. 어떤 절차들은 미리 해두는 게 더 안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돈댁과 얼굴을 붉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다은 씨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내 시누이한테 들었는데 네 며느리 소영이가 매달 자기 엄마한테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대. 엄마 생활비 보태주는 거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원? 자기 엄마는 퇴직했잖아. 그런데 자기 엄마는 별로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더라. 생각해봐. 그 사람이 사흘이 멀다 하고 네 집에 와서 냉장고를 비우잖아. 아낄 식비만 따져도 한 달에 40만 원이 넘을 거야. 그 아낀 돈으로 네 며느리한테 용돈을 주는 걸 수도 있어. 다은 씨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영이도 무기나 이유가 있는 거지. 제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 냉장고는 사돈댁의 저장고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현금 인출기이기도 한 셈이었습니다. 아낀 돈이 한 바퀴 돌아서 소영이에게 용돈으로 가는 효도비가 되는 것. 이제 이 문제의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식재료의 오고 감이었지만 그 뒤에는 돈의 흐름, 심지어 두 사람의 암묵적인 협력이 얽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식어버린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증거를 남겨야겠네. 더 이상 말로만 해서는 안 돼.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겠어. 다은 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은 네가 아직 참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 그때 준비할 시간을 버는 거야. 아침 식당을 나서자 햇살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이 갑자기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져간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 가격, 대화, 심지어 표정까지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냉장고 전쟁이 아니라 제가 집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버님의 팔순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버님은 제 남편의 형님이셨는데 성격이 호탕하고 인심이 좋아 친척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잔치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래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원탁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상석에 앉아 활짝 웃고 계셨고 옆에는 큰어머님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은지 씨와 한소영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진한 붉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여느 때처럼 정겨웠습니다.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제는 가치관의 근황으로 옮겨갔습니다. 소영이는 요즘 몸은 괜찮지만 종종 무료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그 말을 이어받아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서 씨 이모님이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벌써부터 열쇠 하나 달라고 하고 싶었어. 그럼 내가 수원에 갈 때마다 바로 들어가서 집도 좀 봐주고 냉장고 정리도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일부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여러 친척들은 그 요구가 꽤 합리적이네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승낙하게 만들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거절하면 너무 인색해 보일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수법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문서 폴더를 클릭하자 화면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엌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최은지 씨가 냉장고 문을 열고 연어, 스테이크, 갈치, 심지어 케이크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날짜가 있었고 횟수까지 세어볼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원래 있던 웃음소리는 순간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어여"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 석 달간의 감시 영상이에요. 그분이 올 때마다 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가져갔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1년이면 식재료 손실만 해도 42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저는 다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 품목, 단가, 비고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고 각 항목 뒤에는 합계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식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록한 건데 매달 약 40만 원 정도의 식비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최근에는 이렇게 아낀 돈의 일부가 소영이한테 용돈으로 가는 걸로 들었어요. 소영이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해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최은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냉장고 물건은 사소한 일이에요. 집이 큰일이죠. 이 집은 저와 제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 집을 탐낼 생각 마세요. 안 줄 거예요. 지금도 안 주고 앞으로도 안 줄 거예요. 방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빙하는 직원이 음식을 나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집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는 아래 십술을 깨물고 손에 든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한번 두드렸다가 멈췄습니다. 큰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자자, 오늘은 내 생일인데 다들 음식 먹고 술이나 마시자.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는 태블릿 PC와 장부를 챙겨 넣고 고개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뜨거웠지만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주제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이 집을 다시 탐낼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폭로는 그녀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보여준 것이었으니까요. 큰아버님의 팔순잔치가 끝난 후 밤 8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마지막 디저트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이미 마음속에 억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태블릿 PC와 장부를 챙길 때 최은지 씨의 얼굴이 솥뚜껑처럼 새까맣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소영이조차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집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대전의 밤바람은 약간 끈적했습니다. 이준영은 저에게 택시를 불러주었고 우리는 앞뒤로 택시에 올라 KTX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은 잿빛으로 덮인 듯했습니다. 기차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제 옆에 서서 휴대폰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TX가 역에 들어서고 우리가 자리에 앉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상 틀고 장부까지 펼쳐서 체면을 깎으셔야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을 깎아? 진영아, 그럼 네가 나한테 말해봐. 내 냉장고가 석 달 동안 텅 비워진 게 나한테 체면을 살려준 거니? 오늘 내가 친척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엄마가 불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서 다들 민망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되물었습니다. 민망해? 네 엄마 냉장고가 네 장모님 창고가 되고 집은 온 가족 앞에서 뻔뻔하게 열쇠를 달라고 시도당하는데 네가 보기에 내가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든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이 민망하게 만든 거니?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눈길을 차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밤의 풍경과 깜빡이는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아, 너는 그 집이 뭔지 아니? 그건 네 아빠의 평생 핏땀이야. 내가 아빠랑 아끼고 아껴서 겨우 산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건 다른 사람들이 몇 마디 말로 와서 차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은지 이모님은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지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니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게 석 달이 멀다 하고 냉장고에 있는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가져가는 거였니? 나를 도와주는 게 온 가족 앞에서 나를 압박해서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니 뭔가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를 응시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영아, 네 아빠는 늘 가족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나는 뭐니? 나는 네 엄마니? 아니면 너희들의 식재료 공급원이니?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해도 되는 집주인이니? 이 말은 물속에 던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뻣뻣했습니다. 기차 안에 에어컨 바람은 새지 않았지만 제 손에 닿는 바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영이가 대학생 때 기숙사가 너무 덥다고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살라고 했고 새 침대 매트리스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엄마가 끓인 건 정말 맛있어라고 칭찬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냉장고 속 물건 때문에 그와 대립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KTX 안내방송이 열차가 수원역에 곧 도착할 것임을 알리자 그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쨌든 많은 일들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그는 앞서 걸었고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말도
집 앞까지 바래다 줄까? 묻지도 않고 그저 손을 흔들며 다른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지하철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 태블릿 PC와 장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빨간 불빛이 한 칸 한 뒤로 물러나듯 제 마음도 한 뼘 한 뼘 한 뼘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에 서줄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 냉장고, 그리고 삶의 방어선은 오직 저 혼자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잔치 이후 시간은 갑자기 멈춘 듯했습니다. 그날의 공개적인 폭로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무거운 망치질처럼 박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예전처럼 코스트코 장바구니를 들고 제 집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마치 물러난 병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녀가 정말로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식을 바꾼 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소영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 엄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엄마가 자기 좀 멀리하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 뒤에는 조심스러운 웃는 이모티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천천히 답장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할 얘기 있으면 전화하세요. 간결하고 예의 바른 답장이었으며 불필요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둘째 주 소영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가 예전에 엄마 냉장고 정리해드린 건 다 좋은 뜻이었다고 하세요. 엄마가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니죠?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해한 거 없단다. 그냥 냉장고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수 있고 집안일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그분이 수원에 오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해. 내가 만날 약속을 잡을게.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소연이는 그제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긋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안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누구도 노크 없이 들어오려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일상은 제가 익숙할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천천히 고른지 배추와 토마토를 고르고 상인들과 한두 마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채소를 씻어 냉장고에 나눠 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식재료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저는 그 작은 수첩을 펼쳐 지난 몇 달간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식비 손실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도와 침범에 대한 증거라고. 소영이는 가끔 최은지 씨의 근황을 전해주었는데 요즘 대전에만 머물고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더 동정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오해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준영이가 전화로 엄마, 은지 이모님이 아직도 엄마를 많이 걱정하신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응 하고 대답했을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도 제 태도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예의로 응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날 때는 예의 바르게 안부를 묻고 만나지 않을 때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경계를 알고 있고 나의 마지노선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주 어느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 아래 거리의 행인들을 보며 문득 최은지 씨가 제 집 문 앞에 나타나지 않은 지 벌써 20일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은 부드러웠고 햇살은 구름 사이를 뚫고 제 손에 맺힌 물방울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후퇴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 집이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냉장고 속 모든 물건은 제가 직접 넣었고 제가 언제 꺼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와 열쇠고리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손가락은 그 위에 잠시 멈춰 있었고 마치 이것은 내 집의 열쇠이자 내 삶을 지키는 상징이다라고 새기는 듯했습니다. 최은지 씨가 물러난 지 셋째 주, 저는 보석 녹차 한 주전자를 끓여 마시면서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밤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은 지난 몇 달간의 제 방어선이자 제가 한 걸음씩 개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 진정한 안정감은 다른 사람이 마음을 약하게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가능한 허점을 막는 데서. 그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수원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통일이 창을 통해 햇살이 대합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의 직원이 저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연금 신탁과 유언공증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칸막이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는데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매달 정액으로 제 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일부는 비상금으로 수시입출금식으로 관리하는 것. 부동산은 제가 죽은 후 아들에게 상속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매매 불가, 담보 불가, 직계 가족 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그리고 생전에 제가 지정한 사람에게 거주권을 부여하는 것. 변호사는 내용을 다 읽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미리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례를 봤어요. 만약 부적절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열쇠가 아니라 문제를 여는 티켓이 되더군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셨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집과 열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의 소유권은 유언에 명시할 수 있지만 열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열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공증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자 변호사는 제게 사본을 한 부 더 인수해 주어 보관하게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설 때 햇살이 좋았습니다. 어깨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많이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있던 예비 열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관 서랍 속 열쇠 꾸러미는 이미 심장부를 교체한 후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벽에 걸려있는 열쇠는 위층 이웃에게 비상시를 대비해 맡겨둔 것이었는데 믿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아들에게 준 열쇠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는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혈연이라는 연결고리는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시장에 가서 싱싱한 갈치 토막과 고랭지 배추 그리고 성주 참외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갈치 토막은 한 끼 분량으로 나눠 냉동실에 넣고 고랭지 배추는 씻어 물기를 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냉장고의 모든 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고기, 채소, 과일, 양념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평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보석 녹차 한 주전자를 끓여서 찻잔을 들고 부엌문 앞에 서서 그 흰색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한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차 향기와 냉장고 속에 은은한 채소 향기가 섞여 있었고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방언은 문을 잘 잠그고 창문을 잘 닫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진정한 방어는 규칙을 명확히 하고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며 한수를 남겨두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열쇠는 교체할 수 있고 집은 유언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돈은 신탁할 수 있으며 돈은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저 한 늙은 여인의 갑옷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가볍고 꾸준히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지금 제 마음처럼 안정되고 평온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장 장바구니 영수증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상이었지. 누구의 창고도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 자신만의 리듬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박민서는 냉장고가 여러 번 비워지는 허탈함뿐만 아니라 집을 거의 빼앗길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그녀는 웃음 뒤에서 계산하고 예의 바른 말 속에 방어선을 치며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한수를 남겨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 집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져가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요란한 싸움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삶의 리듬, 그리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삶 속에는 연기 없는 전쟁터가 존재하며 그것이 사람을 밤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TV 드라마 속 과장된 장면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박민서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손에 쥔 열쇠, 냉장고, 집은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지켜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언젠가 박민서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도 그녀처럼 한수를 남겨두는 법을 배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건가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중국 본토의 사회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섹션의 공유를 포함하되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저와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 3,000명 목표 달성에 몇 번째로 동참해 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